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산업의 어떤 현황과 반려동물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반려동물 시장의 어떤 사업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의 시장 트렌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니까 우리가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트렌드, 즉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든지 반려동물 산업만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시장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살펴봄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을 이해해서 어떤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창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반려동물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그 반려동물 산업에 영향을 주는 그 외부적인 요인을 말하는 건데, 외부적인 요인의 사업계의 외부적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패스트라고 그래가지고 PEST, 어떤 이건 테크놀로지, 사회, 경제, 정치, 이렇게 패스트 분석이라는 부분을 많이 해요. 사실은 어떤 산업 분석을 할 때 외부적인 산업 환경,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한정해서 볼 때는 어찌됐든 먼저 사회적, 문화적, 반려동물 산업의 문화적 요인을 먼저 보자 이겁니다. 먼저 반려동물이 가족화되어 있다. 반려동물, 옛날에는 반려동물을 어찌됐든 어떤 동물로 인식했는데 지금은 어떤 가족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가족으로. 그래서 펫코놈이라든지 펫팸족, 딩펫족 뭐 이런 식으로 펫이 이코노미, 펫코노미라는 어떤 그래가지고 반려동물을 어떤 가족 구성으로서 여긴다. 그리고 이제 또 문화적 어떤 동물 보호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학대하는 거,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거에 기여하고 그러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순종보다도 믹스견을 선호한다. 그리고 노령견의 치료를 수용해서 노령견 치료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계속 치료를 많이, 사람이 어떤 오래 사는 것처럼 노령개도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개 식용 반대, 개를 특히 개를 먹지 않은 문화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개를 먹지 않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차츰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에 개고기집 하던 데가 지금은 염소탕 이렇게 그런 집으로 많이 변경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를 식용한다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려동물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개도 오래 살고 수명이 연장됐다는 거죠. 사람 수명 연장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대신 갈등 요인도 일부 있다. 길고양이 민원이라든지 개 물림 사고라든지 어떤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상당히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사람은 길고양이에게 자꾸 먹이를 주는데 그 먹이를 주는 거에서 어떤 사람은 그 먹이 주는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도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어떤 갈등이 있어서 상당히 중재하거나 어떤 게 옳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었으면 그거를
뭐 해왔어야 되는데 어떤 사회가 변하니까 길고양이들이 늘어나가지고 길고양이들을 어떤 사람들이 케어하니까 그러면 고양이 숫자 객체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 개물림 사고가 발생됨으로써 개에 대한 또 혐오 분위기도 또 일부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회 문화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 제도적 요인도 어찌됐든 그 반려동물 산업을 긍정적이고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반려 인구에게 조금 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방점은 저기죠.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을 잘 키울까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든지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책임보험, 개물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목줄 규제, 학대 차별 뭐 이런 걸 통해서 동물보호법이 좀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도 많이 알아야 키우는 거야. 어떤 지식이 없으면 이제 반려동물도 키울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유기 시에 처벌을 해요. 그 다음에 브리더 생산업 규제 강화, 어떤 믹스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업을 규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려동물 장례업의 제도가 미비했던 거를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산업 산업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사회적 요인, 법, 제도적인 요인은 어찌됐든 사회 분위기는 반려동물을 많이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그리고 동물 보호 이런 차원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인, 산업, 패스트라고 그러죠. 테크놀로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산업이 다변화, 진료 산업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 이제 반려동물 산업도 미용, 호텔, 장례, 패택시, 앱 등 어떤 산업이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 발전에 의해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진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패테크와 융화되는 AI를 통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에어러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빅데이터에 사실 빅데이터에 의해서 빅데이터 AI가 우리 어떤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반려동물 산업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상당히 반려동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병원이 첨단화된다. 사람의 CT 찍고 MRI 찍는 것처럼 그보다 그런 부분이 동물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CT, MRI. 그리고 진료 표준화. 그래서 동물병원이 예전에는 그냥 가정의학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동물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뭐 미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문화로 세분화 동물병원도 과가 세분화되어 가는 거죠. 사람의 소아과, 치과, 치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뭐 내과, 예과 이렇게 재분하듯이 동물병원도 큰 병원은 그 치료하는 방법에 상당히 많은 진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의 정책 지원 요인에 의해서도 어떤 반려동물 산업에 영향을 받는다. 각 지자체별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한다든지, 또 테마파크라든지 복합문화센터 해가지고 어떤 반려동물 지역 단체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을 관광 산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추진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조짐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축제, 관광과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카페 같은 걸 크게 만든다든지 지역 랜드마크와 산업 기반을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오면 반려동물의 테마파크가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 산업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회적인 요인, 법률적인 요인, 산업 기술적인 요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양적 성장에만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양적 성장에 더해서 질적으로 성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양적으로 성장에 상당히 기반을 뒀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질적 성장이 어떤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물 복지 중심으로 동물 복지 차원에서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강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인증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 인력이라서 그래서 반려동물 학과, 반려동물 보건과 이러면서 또 반려동물 자격증, 보건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심리치료 매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로마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미용 관련 뭐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인증제를 통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준다든지 또 취업하고 그럴 때 그 자격증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인증제의 도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산업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우리 그러면 반려동물 산업의 특징이 반려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펫 휴머니제이션 경향이 심화된다. 반려동물이 우리 가족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기 어떤 취업에서 그 다음에 노년기를 맞아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도 그런 생애 전반에 걸친 서비스 그런 부분이 막 도입되다. 그래서 사료라든지 호텔, 장례 뭐 이런 것과 함께 반려동물의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봤더니 2025년 기준으로 월 반려동물을 키우면 한 20여만 원 든다는 거죠. 이게 작은 돈인 것 같아도 상당히 큰 돈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은 펫 휴머니제이션 경향이 심화되고 가족 구성원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지속적 성장. 반려동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경기는 좀 불황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사람은 지출이 커지고 산업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또 다행스럽지만 경기가 불경기로서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은 어떤 반려동물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커진다. 그 다음에 산업의 다각함이 고급화. 이제는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시장, 중저가 시장, 프리미엄 시장, 이렇게 있듯이 반려동물 산업에도 프리미엄 사료, 일반 중저가, 그 다음에 또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최저가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확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이 다각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서적 수요가 인구가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든지 1, 2인 가구 비중이 50%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로우니까 정서적인 동반, 반려동물이 좀 필요하다는 거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는 반려동물 산업에 되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구 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1, 2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그런 추세에서는 애로움, 어떤 이런 부분이 두각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구가 늘어나면서
산업 자체가 상당히 팽창될 어떤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에 또 기술융합과 피테크가 있는 거예요. 기술이 융합돼 스마트 급식기라든지 자동화 기기라든지 비대면 플랫폼이 확산되다든지 그렇게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에도 기술융합과 테크가 결합돼요. 요즘에 모든 산업에 AI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리고 온라인 유통 채널도 확대된다. 온라인.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성비가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추월했다는 거죠. 물론 쿠팡 같은데 쿠팡의 매출액이 올해 60조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쿠팡, 네이버, 펫프렌즈 등 이런 데서 정기 배송 구독 서비스라는 게 뭐냐? 펫에 필요한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배달해. 10일이면 10일 단위로, 5일이면 5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배달해 준다는 거죠. 그런 게 정기 구독이라는. 그러니까 꽃 배달 같은 거. 옛날에는 신문, 우유를 정기적으로 배달받고 구독했잖아. 그런데 이제 펫 상품, 펫 식품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5일이면 5일 단위,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정기적으로 상품을 받아가지고 펫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 및 규제가 강화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된다는 거죠. 동물에 대한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등록제 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어떤 반려동물 산업의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및 웰빙 중심의 소비다. 기능성 영양제라든지 심리 안정 장난감이라든지 예방 접종 정기 검진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기능성 영양제 이런 것들이 어떤 늘어나면서 건강과 웰빙 중심의 소비, 사람에게만 건강하고 웰빙 중심의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펫 산업에도 건강 및 웰빙 중심의 소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반려동물 산업의 어떤 산업 현황과 시장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어떤 현황, 글로벌 시장을 보죠. 시장 규모는 2030년에 한 5천억 달러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30년에 21조 시장. 시장이 반려동물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성장하는 요인이 뭐냐?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거죠. 반려동물을 가족화한다.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고 무자녀 가구가 증가되니까 반려동물이 어떤 가족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유대를 하고 이런 요인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지만 반려동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유대관계 못한 부분은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트렌드로는 친환경, 윤리적 소비라든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펫보험 이런 부분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소비, 스마트 기기, 펫테크, 그 다음에 펫보험, 반려동물의 치료고 이런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해서 그거를 의료보험 하듯이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동향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세계 최대 시장이다. 반려동물에. 건강관리라든지 프리미엄 사료, 노령 반려에 대해서 케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 중국도 연 20%의 고성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고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펫푸드라든지 중국도 용품, 동반시설 산업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성숙 시장이에요. 일본도 사실 반려동물 산업이 많이 발달됐다. 그리고 성장력이 높은 호주라든지 신흥, 또 신흥 요즘 OECD 국가 이런 데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서 6% 이상 신장하니까 우리나라의 K펫 상품, K펫, K푸드 뭐 이러듯이 K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에 관한 인력, 반려동물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른 해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K-팝 이런 것들이 해외에 많이 알려졌듯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에 관한 산업이 발전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해외 트렌드 문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많이 간다. 해외 트렌드. 응? 그러니까 미국의 럭키 네브라드 템르, 반려동물 동반하는 여가라든지 커뮤니티가 강해요. 이제 뭐, 예전에는 반려동물을 백화점이나 뭐 일부 마트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데서 못 갖고 오게 들어있었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떤 부분을 안전장치를 하면서 들어오라는 분위기. 그리고 항공, 그 다음에 레저, 여행 가고 휴가 갈 때도 동반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어요. 펫 호텔에 맡기고 가는 것도 있지만 같이 동반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정서 행동 케어를 분리해야 된다. 어떤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이라든지 공격성 상담, 명상, 아로마, 도가 서비스 막 이런 것들이 새로운 새 시장에 세분화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펫 패션이라든지 액세서리가 맞춤형, 기능성 의류, 3D 프린팅 보조기기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나 펫 패션이. 그래서 펫 패션도 요즘은 고급화되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저가, 인터넷으로 하는 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이 구분되어 한다는 거죠. 응? 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을. 그리고 펫 메모리얼 분위기가 확대된다. 일본에서 좀 더 발전됐겠죠. 우리나라보다. 어떤 펫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1인 가구, 그 다음에 노령 인구가 우리보다 더 노령화가 급속도로 더 빨리 됐으니까, 1인 가구의 성장세도 많이 있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펫 산업 이런 것들도 앞서 있다. 앞섰다면도 좀 먼저부터 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메모리얼 하우스, 장례 어떤 추모공원과 같은 것들이 장례하고 나서 추모공원 같은 거, 우리 사람으로 치면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이미 좀 많이 정착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막 도입 성장기로 가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성장기라는 거, 성숙기. 우리보다 조금 한 템포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라든지 추모, 유전자 보존 뭐 이런 서비스까지도 확대돼 가지고 또 반려동물 산업이 상당히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은 어떠냐? 향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 반려동물 산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가장 트렌드가 있잖아요. 첫 번째 트렌드 저성장, 인구 감소, 고령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또 1, 2인 가구 증가.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들에 의해서
결혼을 막 포기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니까 반려동물하고 반려동물 산업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프리미엄 식품은 반려동물에 그래서 고급 냉장, 펫푸드 시장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가 강화된다. 개도 반려동물도 노령화되니까 펫 의료 및 보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펫테크도 확대. 스마트 기기라든지 웹 에어러블이라든지 행동 정서 분석 솔루션 이런 거에서 펫테크 기술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서 행동 케어 산업이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어떤 반려동물을 아로마 치료를 한다든지 반려동물도 이제 노령화되니까 오래 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에 적용됐던 산업들이 자꾸 왜 진화 발전되는 거죠. 맞춤형 패션이라든지 개성화 제품이 성장한다. 맞춤형 패션 개성화 나만의 차별화된 의류. 그래서 나의 반려만이 차별하고 독특화된 옷을 입는다. 이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반려동물의 차별화. 그 다음에 장례라든지 이별 서비스가 고도화된다는 거죠. 요양원. 장례는 기본이고 장례 후에 추모공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속된다는 거죠. 복합 문화공간 커뮤니티가 활성화돼가지고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은 아주 성장 산업이고 미래가 있는 산업이고 기회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환경 분석을 해서 어떤 반려동물의 사업계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 시간에 요점인데 다시 한번 우리 반려동물 산업의 어떤 시장 트렌드 특히 반려동물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금 더 복습을 할게요. 반려동물 산업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거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서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노령견 치료를 수용하고 개식용 반대가 확산된다든지. 그 다음에 제도적인 요인이 법이 자꾸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걸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니까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기술적 요인으로서는 산업이 다원화되고 핀테크 융합이 되고 동물병원이 첨단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정책적 지원 요인이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그 축제와 연계시킨다든지 지역 랜드마크 사업과 연계시켜서 펫산업을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과제는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산업도 양적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복지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증제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게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 창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 또 자격증 딸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려동물 산업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동물 산업의 향후 전망은 아주 미래는 밝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되고 헬스케어가 강화되고
맞춤형 패션 개성화 상품이 성장하고 장래 이별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복합 문화공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사업 기회를 찾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